대장암은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이미 나타났을 때는 정말 즉각적으로 바로 대처를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증상이 어떤 건지도 꼭 아셔야 되는데 복통이라든지 배변 습관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에서 단 1초만 투자하셔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모양은 어떤지 색깔은 어떤지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대장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이 아시아에서 1등을 찍었어요. 이제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세계 발병률 속도에서도 지금 2위거든요. 그리고 OECD에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젊은 연령층이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30 세대, MZ 세대들이 대장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그냥 너무 안 좋아진 거죠. 술하고 담배도 당연한 거고요. 대장암 발병률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장 속에 들어와서 유해 물질로 바뀌고 대장 점막을 상처를 가속화시키고 장내 정상 세균총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결국 대장암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 조미료 팍팍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 많이 들어가고. 왜냐면 배달 음식들은 일단 입맛을 사로잡으려면 맛있어야 돼요. 맛있으려면 각종 안 좋은 조미료와 설탕이 듬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랑 더불어서 전혀 야채를 안 드시는 분들, 채소화해서 드시는 분들은 야채 자체, 즉 식이섬유가 대장 점막에서 팽창을 해서 음식물이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보통 나쁜 식습관 가지신 분들이 과일과 야채 참 안 드세요. 그런 것들이 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이유는 무슨 증상이 나타나도 술 마셔서 변해서 피가 나오나 이런 식으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그래서 진단 자체가 굉장히 늦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그 특징상 암세포들이 빨리 진행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사 자체가 느릿느릿해지고 암세포도 느릿느릿 커져서 실제로 너무 고령이신 분들은 암의 진단을 받아도 수술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진행 속도가 자체가 빠릅니다. 그것도 무서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대장암은 정말 전조 증상 자체가 없어서 미리미리 검진으로 발견하는 수밖에 없고요. 증상이 이미 나타났을 때는 정말 즉각적으로 바로 대처를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이런 증상이 어떤 건지도 꼭 아셔야 되는데 복통이라든지 배변 습관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평소에 내가 변을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이 가늘어졌다 또는 갑자기 설사와 혈변이 반복되더라 아니면 또 심지어 변비가 생겼다 이게 모든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증상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 일주일 2주 이상 지속이 되더라.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장도 워낙에 길기 때문에요. 어느 곳에 생기냐에 따라서 증상 자체도 다를 수가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오름창자가 있고 왼쪽은 내림창자예요. 내림창자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항문으로 통해서 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즉 왼쪽 아랫배 쪽은 항문 직장 근처이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생겼을 때 출혈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피가 오래되면 까맣게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피가 조금 변을 볼 때 밝은 붉은색의 변이 나온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는 쪽에 암이 생겼을 때는 잘 막혀서 잘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변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암이 오름창자 쪽에 있다. 그러면 변비는 없는데 변 색깔이 새카맣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된 피가 나오기 때문에 까매져서 흡변을 본다. 이런 케이스면 이렇게 의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도 화장실에서 단 1초만 투자하셔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팁인데 변을 보시고 항상 바로 그냥 물을 내려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변 상태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모양은 어떤지 색깔은 어떤지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모양 자체는 바나나 변이면 당연히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설사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토끼똥처럼 나온다. 덩어리가 막고 있으니까 변이 못 오고 시간이 지나서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토끼똥처럼 나오는 거죠. 아래쪽에 종양이 크게 생겼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보통 그런 분들은 변비와 설사가 반복을 해요. 이상한 배변 습관이 생겼다 그러면 안 좋은 사인일 수 있고요. 그 다음 색깔도 굉장히 중요한데 치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문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근데 대장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피가 뚝뚝 떨어진다기보다는 변에 피가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가라앉아 있는 변에 빨갛고 검부스름한 점액성 같은 피가 조금 붙어 있더라 이러면 대장암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가 이제 변에 섞여 있으면 피 비린내가 나는 거죠. 방귀나 변을 볼 때 냄새가 비린내가 조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암세포는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또 괴사가 생겨요. 그래서 부패하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뭔가 썩는 냄새, 사수 같은 냄새 그런 냄새를 호소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 진단받으신 환자분 중에 가족분들이 같이 화장실을 쓰기 힘들 정도로 불쾌한 냄새가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워낙 장내 세균종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변 냄새나 방귀 냄새가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변비는 변이 장 속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장이 안 좋지 않을까. 사실 공식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몸에서 좋은 사인은 아니잖아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수분이라든지 야채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 간접적으로 대장암 발병률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장내의 정상 세균총을 유지하는 데 유산균이거든요. 요거트에도 있고 발효 음식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 드시면 좋은데 유산균을 드실 때는 이제 위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공복 상태보다는 식사와 같이 드시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드시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무슨 하루에 뭐 5리터씩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드시면 몸 안에 세포들이 터져버리는 그런 현상, 즉 뇌부종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해서 1.5에서 2리터가 기준이긴 한데 물을 충분히 많이 드셔야지 대장 점막에도 도움이 되고 대변이 배출되는데도 무조건 반드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수분을 머금어야지 대변이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컵 200에서 250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4-5잔 정도는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곁들여서 야채를 드시는 건데 큰 사발? 거기 한 가득이거든요. 그 정도 드시기만 하시면 대장암 발병률이 거의 20에서 35% 이상 감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랑 더불어서 과일이나 야채를 꼭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 발견하는 데는 유일한 검사법은 대장 내시경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대장 내시경은 이제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내시경을 끝내는 그런 복잡한 곳보다는 소화기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1인이나 2인 의원에 가셔서 그런 곳에서 믿고 검사를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보통 정상이신 분이라면 5년에 한 번씩 하시면 충분하시고요. 예전에 용종이나 이런 과거력이 있으셨던 분은 3년에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가족력이 있고 유전자가 아예 있으시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매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장 내시경 하시면 당연히 용종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유전성 병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성 용종성 선증 이래가지고 용종이 수백 개가 있는 분도 있고요. 그거 외에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암뿐만 아니고 각종 대장 질병을 다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는 웬만하면은 씨 있는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 쬐끄만 씨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딸기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장 내시경 할 때 그 카메라에 또 박혀버릴 수가 있어요. 씨가 있는 음식들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시키는 대로 의료기관에서 쪽지를 항상 주거든요. 주의사항 그거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암을 유발하는 아주 나쁜 식습관 중에 하나가 운동 안 하는 거랑 가공육 고기 즐겨 드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TV 시청을 하루에 5시간 이상 하시면 대장암 발병률이 막 35%까지 올라가더라. 왜 그러냐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대장 운동도 잘 안 되고 결국에는 대장암과 연관이 있다. 장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신 분들은, 즉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대장암을 그냥 키우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치질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단 안 좋고요. 오래 앉아있을수록 이제 항문 쪽에 워낙 압력을 가게 되니까 중력의 힘과 더불어서 힘도 계속 주게 되니까 치질 확률과 치액 등의 화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되는데,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대장암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항문 쪽에 안 좋은 습관을 유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점막에 손상을 주니까 항문에도 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대장암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장암은 아주 서구식 암이라고 할 만큼 식습관과 생활습관과 엄청나게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대장암에 안 걸릴 수 있는지, 대장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빨리 이를 눈치질을 채고 병원에 갈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대장암과 멀어지는 식습관과 행동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생활 습관 통해서 건강한 몸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은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너무 높아서 그만큼 무섭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방암이 한국에서 유독 폭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쁜 식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방암을 폭증시키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드리자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대놓고 발암 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싼 쓰레기를 그냥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절대 뭐 좋다고 솔직히 못 드릴 것 같아요. 유방암의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너무 높아서 무서운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셔서 주변에 유방암이 너무 많아서 걱정돼요. 이 말을 제가 하루에도 정말 10번 이상 듣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방암이 안타깝지만 너무 흔하게 된 암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큼 무섭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완치 판정이라는 게 사실 없는 암이더라. 왜냐면 유방암은 워낙에 재발과 전이가 흔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많은 분들이 계속 남은 평생을 걱정하시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암은 완치율과 생존율은 굉장히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운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은 초기일수록 발견하기가 힘든 이유가 말 그대로 초기일수록 다양하게 생겼어요. 초음파를 보더라도 교과서대로 정해진 얼굴로 암세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초기 진단이 굉장히 느리고 결국에는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덩어리가 커지면 그때는 유방암이 정말 잘 보여요. 근데 암으로 되기 전까지 과정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해서 초음파로도 발견하기 힘들더라. 그래서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검사를 했더니 3기다, 2기다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진단 당시에 암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유방암은 워낙에 초기에 잘 숨어있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도 있었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유방암은 1기 이상으로 침습성으로 가면은 발견이 쉬운데 0기 이전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유방암이 한국에서 유독 폭증하고 있는데요. 의료 수준의 발달로 인해서 진단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초기 환자들부터 속속들이 발견을 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유방암 자체가 출생률과 관련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결혼도 안 하시고 아기도 안 낳고, 즉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계속해서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도 올라가는 것 같고, 거기에 시너지 효과로 한국 여자분들은 또 유독 마른 비만이 또 많아요. 여자분들이 또 운동도 잘 안 하고 내장 지방만 볼록하게 많고 그 안에 있는 내장 지방 세포 자체도 나쁜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방암을 키우는 인자가 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살이 찌면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폐경 후 여성분들이 비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MI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키와 체중을 나눠서 계산하는 건데 폐경 후에 반드시 19에서 22 정도 정상 범주 안으로 맞춰주셔야지 유방암과 멀어지는 체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유방암 자체가 지방과 고칼로리에 굉장히 취약한 암이에요.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유방암의 발병률도 올라가고 좋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분들도 술을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여성형 유방이라고 해서 가슴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남자분들도 초음파 제가 해드리고 또 심지어 혹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혹도 떼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남자분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가족력도 있으신 분들은 남자분들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식습관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고칼로리라든지 고지방 식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지방세포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을 흉내내기 때문에 또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방암 키울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되고, 유방암을 폭증시키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제가 꼽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액상과당, 즉 음료수 말씀드리고 싶어요. 콜라 같은 까만색을 보이는 그 색소 자체가 DNA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인위적인 합성 첨가물을 가해서 만든 음식들은 당연히 정상세포에 좋을 리가 없거든요. 색소 자체가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긴 해요. 물론 식용색소를 쓰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알록달록한 음료수 자체는 피하시는 게 좋고, 색소보다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는 그 당이거든요. 그 음료수 자체도 흔히 마시는 그 맛있는 맛을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설탕을 때려 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독소를 또 일으키고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드시게 되면은 몸속에서 다이렉트로 당 독소를 일으키게 되고 세포 변이에 바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당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에 있는 알코올도 마찬가지거든요. 알코올도 자체가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은 아예 대놓고 발암 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와인은 몸에 좋니 어쩌니 하는데 다 무늬만 비싼 걸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몸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알코올이거든요. 비싼 쓰레기를 그냥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래서 술은 모든 종류를 막론하고 절대 뭐 좋다고 솔직히 못 드릴 것 같아요. 한 방울이라도 좋은 건 없습니다. 두 번째가 고열량 튀김 음식이라고 보고 싶은데, 튀김 같은 것도 유방암을 키우는 나쁜 음식이 되어 있고요. 길거리에 파는 튀김 다 보면은 안 좋은 기름에 다 튀기잖아요. 하루 종일 우려먹은 시커먼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트랜스지방 덩어리고 나쁜 호르몬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공육인데, 즉 스팸이나 햄과 같은 인위적으로 만든 가공육 소재에 관련된 고기류는 최대한 절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발암물질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뭐 아질산 나트륨이라든지,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서 정상 DNA를 공격을 해서 돌연변이로 만드는 거로 되어 있고요. 컵라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스티로폼 용기에 거의 100도 가까운 물을 부어서 먹죠. 이게 아무리 안전하게 뭐 포장을 했다 어쩌고 해도 결국에는 붓는 순간 환경오염이 나오고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막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몸속에 들어오면 다 암세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쁜 식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래서 일회용 용기에 담겨져 있는 음식들을 되게 꺼려해요. 만약에 내가 그 음식을 먹게 된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일반 도자기나 유리 그릇에 옮겨가지고 드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일단 배달이
배달시켜 먹는다. 그러면 날 것으로 배달시킨 다음에 내가 직접 요리를 아예 해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유제품이라든지 석류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예전에는 석류가 여자 몸에 되게 좋다고 되어 있어서 석류를 너무 과하게 섭취하시면 그다지 좋을 게 없다는 연구가 나온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석류 자체도 여성 호르몬을 흉내내는 식물성 호르몬을 내보내기 때문에 유방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과한 석류 섭취는 자제하는 게 좋더라. 그리고 홍삼도 마찬가지고요. 홍삼도 비슷한 맥락으로 과한 섭취는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제품 같은 경우, 즉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요거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확립된 게 없거든요. 우유라는 것도 사실은 젖소의 근본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항생제 사료를 먹고 자란 그 우유가 몸에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넓은 초원에서 뛰어놀면서 편하게 아주 건강한 풀을 뜯고 자란 젖소라면 건강한 우유가 나오기 때문에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우유가 없으면 못 산다, 나는 치즈가 없으면 못 산다 하시는 분께는 성분을 보시고 그 출처가 분명한 유제품을 드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색과 녹색의 그런 채소들이 유방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에서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녹차 같은 음료 같은 경우도 카테킨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의 성장을 되게 억제하고 재발과 전이도 억제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대장암도 그렇고 모든 암에서 굉장히 유효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과한 섭취는 당연히 카페인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셔야겠지만, 오로지 이제 커피 추출로만 되어 있는 순수한 아메리카노, 커피에도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항암 작용을 하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어요. 보통 성인 기준 하루에 2잔 정도를 추천드리는 거죠. 많이 드시면 각성 효과와 함께 뇌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최대한 오후 1시, 2시 이전까지만. 왜냐하면 커피는 반감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 드시면 그게 절반으로 없어지는데 5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녁에 5시에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은 밤 10시가 돼도 커피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카페인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점심 식후까지 커피를 드시고 안 드시는 게 좋고, 녹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과 음료들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 박탈 또는 이제 수면 불균형도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요. 수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또는 야간 근무를 하면서 교대 근무라고 하죠. 수면 패턴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23.5%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잠을 푹 자야지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거든요. 흔히 한 번쯤 날밤 새본 적 다 있잖아요. 한 번만 날밤 새도 몸이 망가지는 걸 바로 느끼실 건데,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각종 암이 다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지금 최근에 건강하냐, 이거를 체크할 때 제일 1순위가 잠을 잘 자고 있냐 이거거든요. 잠을 못 자면 당연히 유방암은 발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낮 동안에 햇빛을 쐬면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뇌에서 나오는 물질이 이제 합성이 돼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낮 동안에 합성이 돼야지 밤에 불이 꺼지고 내 눈알 속에 빛이 차단이 될 때 비로소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때 세로토닌이 합성이 된 거에 따라서 멜라토닌으로 합성이 되거든요.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려면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햇빛을 쐬면서 즐기시고 밤에 푹 자야 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막 나오면서 그동안 내 몸속에 쌓였던 노폐물도 씻겨 내려가고, 나쁜 세포들은 때려 죽이고, 몸속에 쌓였던 돌연변이들 세포들 다 죽여내는 거죠.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나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 가정하에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개운하게 운동 한번 딱 하시고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거죠. 내 몸을 그냥 하루 종일 굴리시는 거죠. 낮 동안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기분 안 좋은 일 있다 그러면 잠 못 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단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내 몸을 조금 피곤하게 만드시면 저절로 잠은 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나는 불면증 때문에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은 내 생활 패턴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간단한 원리가 안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도 절대 안 되더라 그러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게 더 좋은데, 일단 내 마음의 위안을 인위적으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폭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식습관이 있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이든 간에 좋은 음식들은 적당히 드시면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방암의 나쁜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 최대한 피하시고, 몸에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유지하시면서 잠도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덜 받는 좋은 생활 유지하시면 유방암에 크게 걱정 없는 생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의사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암이 췌장암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췌장암이 정말 최악의 암이라고 제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압도적으로 낮은 생존율이 보고되고 있는 거죠. 빨리 발견이 안 돼서 치명적인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늦게 진단이 된다. 하지만 췌장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중요한 전조 증상이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입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가 진행성일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보통 3기에서 4기가 대다수가 넘을 정도고 1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이제 1%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극소수거든요.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거로 되어 있어서 이 말은 췌장암이 다른 암을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서 보통 이제 10에서 15% 5년 생존율이 보고되고 있는 거죠. 발병률 자체가 드물지만 한번 이제 발병을 하면 거의 이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께서 췌장암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췌장암이란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운동도 꾸준히 잘 하시고 하시던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빨리 발견이 안 돼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셔서 뒤늦게 발견해서 되게 안타까웠던 거거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진단을 발견해 줬던 의사 선생님이 영상의학과였고 그로 인해서 영상의학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췌장암은 이제 흔하게 위험 요소가 정해져 있긴 해요. 흡연자, 그 다음에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울 정도로 자주 음주를 하시는 분, 그리고 만성 췌장염에 걸리셨던 병력이 좀 있으신 분들, 또는 유전력이 되게 있으신 분들,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혈액형은 근거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50대 배 나온 아저씨들이 위험인자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증상 자체가 워낙에 모호하다 보니까 배를 아프다고 해서 발견이 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90%가 복통이나 명치통이나 어떤 통증을 호소를 하는데 왜냐하면 췌장 위치가 복벽을 가로지르면서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암이 생기냐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다를 수 있고 즉 그 말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늦게 진단이 된다. 대부분은 이제 복통이나 황달, 그 다음에 체중 감소를 췌장암 환자분의 절반 넘게 이 증상을 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가 췌장암을 진단받기 전에 당뇨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즉 당뇨의 증상, 혈당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증상이 보이시면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려움증 같은 경우는 이제 황달 수치와 관련이 되는데 황달로 인해서 담즙이 배출이 잘 안 되면 피부 쪽에 가려움을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색이 변하는 거, 눈동자 색깔 변하는 거 동반해서 가려움증도 황달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췌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거죠. 췌장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중요한 첫 증상이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제 통증입니다. 애매모호한 통증으로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호소를 꽤 많이 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체중 감소랑 소화불량, 메스꺼움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암을 시사하는 증상이에요. 췌장암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암에서도 이거는 공통적인데 당연히 암세포가 커짐으로 인해서 내 정상세포들은 기력을 잃기 때문에 체중이 떨어지게 되고 식욕이 감퇴하면서 소화불량, 메스꺼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췌장암에 의한 통증은 흔히 말하는 등 통증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췌장 자체가 등뼈 척추 쪽 가까이 딱 붙어 있어요. 척추뼈를 거의 감싸듯이 하면서 있어서 깊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암이 생기면 그 암세포가 커지면서 주변의 신경세포와 신경절을 누르기 때문에 등 통증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명치 통증, 그리고 복부 통증, 더 애매모호한 배꼽 주변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는 모든 암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각종 암에 발병할 확률이 35% 늘어나고 되어 있고요. 특히 췌장암이 제일 흔하게 발병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췌장 장기 자체가 당 조절을 하는데 아주 키포인트 핵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이 없으면 당 조절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췌장 자체에서 인슐린 분비를 유일하게 분비하는 기관이고 췌장암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당뇨에 진단받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췌장 자체를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 수치 조절이 당연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 3년 안으로 당뇨 진단받는 분들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췌장암의 발견 확률이 똑같이 높기 때문에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당연히 이제 암의 사인이 될 수가 있는데 암세포가 당연히 커질수록 내 몸의 정상세포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들어와도 습득은 안 되고 오히려 계속 남한테 주는 꼴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먹어도 살은 안 찌고 그리고 기운도 없고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손에 꼽자면 통증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사실 복부 통증 느끼는 케이스가 잘 없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계속 배가 어딘가가 계속 아프다.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 이거는 당연히 적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췌장이란 자체가 장기가 뱃속에 되게 깊이 있으니까 초음파로 잘 보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췌장이 안 보이는데 보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사람 잘 없어요. 췌장은 어느 정도 다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제일 가성비 좋은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검사자에 굉장히 의존하는 검사다 보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췌장암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병변을 보는 거는 CT입니다. 조형 증강을 넣은 CT인데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이제 초음파를 먼저 했을 때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거라서 첫 번째로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검사긴 하세요. 왜냐하면 조형제도 들어가고 방사선의 위에도 있기 때문에 매년 주구장창 찍기는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거는 초음파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는 이제 복부 CT 혹은 췌장 MRI가 또 있는데, MRI도 굉장히 좋은 검사긴 하지만 췌장이 정말 샅샅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접근성이 되게 낮은 검사입니다. 큰 병원 외에는 찍을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 초음파 내시경도 마찬가지고 의심이 되는 소견에 한해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초음파 내시경은 아주 국소적인 부분을 자세히 보는 거라서 전체적인 췌장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살짝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것 역시 검사자에 의존하는 검사다 보니까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검사라고 봅니다. 내가 만약에 가족력도 있고 췌장암에 걸릴 위험 인자를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복부 CT를 추가해서 받으시면 되고, 혹은 초음파는 위험 요소가 없더라도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안전한 검사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내가 위험 요소가 있으시면 복부 CT를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는 이제 방사선의 위해도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당연히 다 가능하고 20대부터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40세부터 복부 CT를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계가족이나 유전력이나 이게 좀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심지어 20대도 복부 CT를 한 번쯤 찍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췌장암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살찌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피하셔야 돼요. 췌장은 지방에 되게 약한 장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을 소화할 때는 또 췌장에 힘이 없으면 지방 소화가 힘들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날은 췌장이 죽어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췌장을 자꾸 고생시키면 돌연변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췌장암세포로 발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췌장의 로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음식을 드셔야 되고, 그게 바로 저지방 음식, 그리고 또 하나가 당 성분이 높은 것도 당 수치와 조절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색깔 있는 음료수 전부 다 과당 많이 들어있거든요. 가당이 들어간 음료와 시럽 들어간 거 다 피하시는 게 좋아요. 흔히 우리가 되게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스포츠 이온 음료라든지 비타민 음료수는 알고 보면 다 가당 덩어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 말고는 음료수 자체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췌장을 도와주고 싶은 운동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췌장은 당 수치와 조절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주려면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근육이 많아지면 우리 몸 안의 혈당 조절이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근육세포가 많아지면 근육세포가 점점 당을 먹어버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당연히 하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칼로리 소모 측면에서 되게 좋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면 췌장을 함께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러닝을 하고요. 유산소 운동과 플러스 근육까지 하체가 되게 튼튼해지고 있어요. 뛰다 보면은 체력이 좋아지는 것도 느껴지고 운동 효과를 실감을 하고 있는데, 운동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것들 웬만하면 혼자 실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지방 식품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 일절 안 마시고, 사소한 것들인데 그냥 중요한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췌장암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췌장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통해서 걱정 없는 생활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